제 이름은 이정우입니다. 올해 62살이죠. 3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저는 그 30년을 오직 한 곳에 바쳤습니다. 아침 7시면 출근하고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던 삶이었어요. 주말에도 회사 일이 걱정되어 휴대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인사팀장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의실로 오라는 말에 저는 별 생각 없이 서류를 챙겨들었죠. 혹시 승진 발표라도 있나 싶었습니다. 30년을 일했으니 이제 임원 자리쯤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인사팀장과 부사장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팀장이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죠. 이정우 부장님,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제가 뭐라고 물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부사장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죠. 회사 사정이 어렵다. 고령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 희망퇴직 형태로 진행한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희망퇴직이라니요. 그게 무슨 희망입니까? 그건 그냥 나가라는 말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던 회사였는데 말이죠. 명절에도 가족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했던 제게 돌아온 건 고작 한 장짜리 통보서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58살 아내 미숙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회사에서 나가게 됐어. 아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죠. 퇴직금은 얼마나 나와요? 위로의 말은 없었습니다. 괜찮냐는 말도 없었어요.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30년 동안 회사 일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62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저는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둔 것들을 박스에 담았죠. 후배들이 인사를 하러 왔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사원증을 반납하고 이름표를 떼어내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정우 부장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니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뒤를 돌아보니 건물이 너무나 크게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30년을 살았구나 싶었죠. 그 다음 날부터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울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침 7시가 되어도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뭘 하지? 정우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일에만 몰두하며 가족을 건사하던 제가 60이 넘은 나이에 평생의 직장을 잃으며 느낀 건 허무함이었어요.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죠. 저는 회사 밖에 이정우가 누구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퇴직 첫날 아침,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묘한 자유로움과 동시에 찾아오는 허전함이었어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섰는데 이제는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어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벌써 회의 2건은 끝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아내와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해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으니 이제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점심때쯤 되니 배가 고팠어요. 아내 미숙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 손으로 점심을 만들어 먹기로 했죠. 부엌에 들어가 라면을 꺼냈습니다. 물을 끓이고 면을 넣었어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직접 끓이는 식사였습니다. 김치를 꺼내고 계란도 하나 풀어 넣었죠. 후루룩 면을 먹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이 돌아온 거예요. 당신 또 라면이에요. 냄새 좀 보세요. 제가 아침에 청소했는데
벌써 이 모양이네. 아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든 채 멈춰 섰어요.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나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십 명의 팀원들과 점심 약속을 잡던 사람이 집에서는 라면 하나 제대로 끓여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미안해. 다음부턴 조심할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재빨리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빨래 좀 널고 설거지도 좀 해요. 집에만 있으면 뭐라도 해야죠. 당연한 말이었어요. 저는 선뜻 그래, 도와줄게라고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었으니 이제는 제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보며 겨우 작동시켰어요. 세탁이 끝나자 빨래를 꺼내 베란다로 가져갔습니다. 옷걸이에 하나씩 걸면서 나름대로 정성을 들였죠.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듯 꼼꼼하게 널었습니다. 그런데 미숙이 베란다로 나오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 그렇게 널면 주름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야죠. 아내는 제가 건 빨래를 다시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제가 1시간 동안 한 일이 1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거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릇을 닦아 정리해두면 아내가 다시 꺼내서 자기 방식대로 배치했어요. 그걸 겠다고요. 도대체 당신은 나 없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62살의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동안 회사에서 수십 명의 팀을 이끌던 남자였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매출을 올리던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집에서는 한낱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은 이제 서류 대신 행주를 쥐고 있었어요. 보고서는 없고 잔소리만 쏟아졌습니다. 퇴직 후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집안의 투명인간처럼 존재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미숙은 친구들과 통화를 하며 깔깔거렸어요. 우리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요즘 남자들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몰라. 그 웃음소리가 칼처럼 제 귓가를 베었습니다. 저는 옆방에 누워 그 소리를 들어야 했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인가. 회사에서도 필요 없다고 내보냈고 집에서도 방해만 되는 존재였습니다. 62살의 이정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바란 건 단 하나였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으니 이제는 함께 밥 한 끼 먹으며 웃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퇴직 후의 집은 쉼터가 아니라 시험장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늘 틀렸고 부족했어요. 그리고 매번 느꼈습니다. 내가 퇴직한 건 회사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였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퇴직금은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 없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노후 자금도 바닥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2살의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를 보는 순간 면접관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죠. 경력이 화려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60이 넘으면 그저 늙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서 경비원 모집 공고를 봤어요. 자격 요건을 보니 제가 딱 맞았습니다. 63 이상, 성실한 사람.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죠. 며칠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사람이 이제는 경비복을 입게 된 겁니다. 첫 출근 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남색 경비복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정호라고 적힌 명찰을 달았습니다. 부장도 아니고 팀장도 아닌 그냥 이정호였죠. 아내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경비실은
아파트 정문 옆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 그리고 감시 모니터가 전부였어요. 선배 경비원이 업무를 가르쳐 줬습니다. 택배 확인하고 방문객 출입 체크하고 순찰 도는 게 주요 업무였죠. 어렵지 않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아파트 주민들이 지나갔어요.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젊은 아빠가 보였습니다. 다녀올게요. 아이가 밝게 외쳤죠. 출근하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도 보였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빨랐고 표정은 바빴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도 저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족 단위로 외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저들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퇴직 전에는 가족의 버팀목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후 3시쯤 되면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왔어요. 엄마 나왔어. 한 아이가 크게 외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이를 반기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죠. 따뜻한 집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경비실에서 그 모든 걸 지켜봤어요. 마치 유리창 너머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런 가족이 있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겨줘야 했는데 저는 늘 회사에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식 때문에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가족이 원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저녁 6시가 되면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지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대부분은 고개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따위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거죠. 어느 날 예전 회사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 아파트 주민이었어요.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다시피 일하고 있네. 후배는 어색하게 웃더니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어요. 이제 저는 부장님이 아니라 그냥 경비 아저씨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밤 10시에 교대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어두운 거실이 저를 맞이했어요. 불을 켜고 안으로 들어가면 텅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침실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죠.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경비실 창문 너머로 본 세상은 따뜻했지만 제가 사는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필요했던 이유는 돈이었구나. 퇴직금과 보너스, 그리고 매달 들어오던 월급 때문에 가족이 저를 필요로 했던 거였습니다. 이제 그마저 줄어드니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4시간 동안 경비실을 지켰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정도였죠. 30년 동안 받던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도 여전히 어두운 기분이 들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통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해놓은 건지 며칠 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밥을 데워 먹으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환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백화점 갔다 왔어요. 세일하길래 옷 좀 샀어요. 아내는 신이 나서 쇼핑백을 소파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얼마 주고 샀어? 아내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30만 원 정도요. 별로 비싼 것도 아닌데 뭘 그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어요. 3박 4일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섰어요.
여행 경비는 생각해봤어? 아내는 무심하게 대답했죠. 퇴직금 있잖아요. 그거 쓰면 되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퇴직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었어요.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당신도 30년 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죠. 그렇게 말하며 미숙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내가 여행을 간 그 사흘이 가장 힘들었어요. 혼자 집에 있으니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경비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텅 빈 집이 저를 기다렸죠.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먹을 게 없었어요.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62살의 남자가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다는 게 너무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잘 지내고 있어.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네, 재미있어요.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있어요. 그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웠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온 날 저는 기대했어요. 사흘 만에 보는 거니까 반가워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피곤하다며 바로 침실로 들어갔죠. 여행 사진이나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여행 재미있었어? 아내는 침대에 누운 채 대답했습니다. 네, 좋았어요. 당신도 친구 만들어서 여행 다니든지 해요. 집에만 있지 말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하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에서 1년 동안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생활비, 아내의 용돈, 여행 경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몇 년 안에 바닥날 게 뻔했어요. 다음 날 경비실에서 점심을 먹는데 선배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이 형님,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녁이 되어 순찰을 돌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각 집의 창문을 봤어요. 불이 켜진 거실에서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창문 밖으로 새어나왔죠. 저는 그 앞을 지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런 따뜻한 집이 있을까? 집에 돌아와도 똑같았어요. 어두운 거실, 혼자 먹는 저녁, 그리고 잠들어 있는 아내. 저는 점점 자신이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만 존재했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그날 밤 처음으로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죽고 싶다는 말이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고 말한다 해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62살의 이정호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버림받고 가정에서도 외면당한 남자.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 없는 존재. 저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문득 무언가가 생각났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 오래전에 사두었던 물건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케이스를 꺼냈죠. 통기타였습니다. 대학생 때 친구들과 어울리며 치던 기타였어요.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어느새 잊고 살았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손끝으로 기타줄을 튕겨봤어요. 음이 맞지 않았지만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죠. 저는 기타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코드를 짚어봤어요. 손가락이 뻣뻣했습니다. 62살의 손은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천천히 연습하다 보니 예전의 감각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1시간쯤 연습하니 간단한 곡 하나를 칠 수 있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기타를 쳤습니다. 경비 일을 마치고 돌아와 혼자 기타를 치는 시간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무관심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저를 위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경비실에서 점심을 먹는데 선배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이 형님, 요즘 표정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기타를 다시 시작했어요. 선배는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저는 자전거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던 거였죠. 중고 자전거 매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걸 골랐습니다. 은색 로드바이크였어요.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지만 제게는 큰 결심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처음 나간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한강으로 향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페달을 밟기 시작하자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한강변을 달리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인지 몰랐어요. 30년 동안 회사에 묶여 있었고 퇴직 후에는 무기력함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달리니 조금씩 살아있다는 느낌이 되살아났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어요. 저는 자전거를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이 있었구나.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주말마다 자전거를 탔습니다. 점점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10km도 힘들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 30km도 거뜬했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니 기분도 나아졌죠.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인 것 같았죠.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부러웠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말이죠.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그 동호회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점점 더 그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조금 더 가까이 가봤죠.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형님, 오늘 날씨 좋네요. 멀리 가볼까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다른 분이 대답했어요. 좋죠. 우리 김포까지 갔다 올까요? 점심은 거기서 먹고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중장년 자전거 동호회를 찾아봤어요. 여러 개가 나왔지만 어디에 가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혼자 결정하기가 어려웠죠. 며칠을 고민하다 다시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그 동호회가 모이는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자전거 타시나 봐요. 저희랑 같이 타실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저는 그냥 말을 더듬거렸죠. 그분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희도 처음엔 다 혼자 타다가 모였어요. 같이 타면 더 재미있어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이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62살이고 최근에 자전거를 시작했습니다. 회장이라는 분이 박성민 씨였어요. 환영합니다, 형님. 편하게 계세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한강을 달렸습니다. 페달을 밟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두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죠. 퇴직 후의 공허함, 가정에서의 외로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점심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국밥집에 모여 앉아 소주 한 잔씩 했어요. 성민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가 가족이에요. 여기 오면 편하게 계세요. 같이 삽시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죠.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이 변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동호회 사람들과 자전거를 탔고 평일 저녁에는 기타 연습을 했습니다. 경비 일은 여전히 했지만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어요. 살아갈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요즘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65살이 된 제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3년 전 그 무기력하고 죽고 싶어 하던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졌죠.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되었습니다. 동호회 사람들과는 가족처럼 지냈어요. 주말이면 함께 자전거를 타고 멀리 나들이도 갔습니다. 가끔은 등산도 했죠. 성민 씨를 비롯한 회원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줬고, 저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어느 날 저녁, 경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내 미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58살이 된 아내는 예전보다 야윈 것 같았죠. 당신 왔어요. 아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보통은 제가 들어와도 인사 한마디 없이 침실로 들어가곤 했거든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표정이 참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대답했어요. 응, 요즘 살맛나. 친구들도 생겼고. 평범한 대답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도 요즘 친구들 자주 못 만나요. 다들 바빠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숙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3년 동안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죠. 요즘 외로워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들은 다들 남편이랑 여행 다니고 손주도 보고 그러는데 저는 혼자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제가 외로워할 때 아내는 어디 있었습니까?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죠.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담담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3년 전이었다면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말했던 여행 기억나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같이 여행 가자고 했잖아요. 이제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아내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 제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내가 무너질 때 당신은 모른 척 했잖아. 이제 와서 외롭다고 나를 찾는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표정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저는 혼자 일어섰고 혼자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았죠. 당신은 제가 돈을 벌어올 때만 저를 필요로 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했을 때 당신은 무시했죠.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는 것도 눈치를 줬고요. 그때 당신 얼굴이 미웠어요. 아니, 그때의 제가 더 미웠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혼합시다. 그 말에 미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이요? 왜 갑자기?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생각해온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잖아요.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신도 자유롭게 사세요.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정호였다면 달려가 위로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도 급하게 결정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5살의 제 인생에서 새로운 장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저로 살고 싶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매일 저를 피했어요. 아침이면 제가 출근하기 전에 먼저 나갔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얼굴조차 마주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미숙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준비한 거였죠. 알았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당신 원하는 대로 할게요. 이제는 각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그런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미숙은 자기가 가질 몫을 명확히 적어놨더군요. 집의 절반과 남은 예금의 절반, 그리고 월 생활비 지원. 꼼꼼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나갈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이요. 벌써 다 알아봤어요. 미숙은 이미 다 준비한 것 같았어요. 아이들한테도 말했고요.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뭐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준호랑 서연이요. 미숙이 코웃음을 쳤어요. 당연히 저 편이죠. 아버지가 이혼하자고 했다니까 실망했대요. 30년 동안 가족 위해 일했다더니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내냐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이들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곁에 없었잖아요. 이제 와서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 미숙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23세 신부였죠. 그때는 분명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가정을 꾸리며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어요. 미숙의 짐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옷가지와 화장품, 가전제품, 그리고 수많은 상자들. 35년의 결혼 생활이 트럭 한 대 분량이었습니다. 짐을 다 실고 있는데 아들 준호가 왔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차갑게 불렀어요.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머니 혼자 내보내시게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0대가 된 아들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준호야, 너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제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을 때 너희 엄마가 뭐 했는지 알아. 경비 일할 때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나 있어.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참아야죠. 3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이 뭐예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힘들 때 가족은 어디 있었어. 너희들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잖아.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도와 짐을 옮길 뿐이었어요. 딸 서연도 왔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세요. 서연이 울먹였어요.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28살 된 딸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라면 끓여 먹을 때 너희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집안일 도와주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알아?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던 거죠. 짐을 다 실었을 때 미숙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양쪽에 서서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5년을 함께한 가족이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나갔어요. 준호와 서연도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따라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아이들마저 저를 떠났지만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혼자였던 것 같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며칠 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 마음 상하시게 하지 말고 그냥 각자 사세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왔어요. 결국 저는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쫓겨났고 가족에게서도 외면당했어요. 65살의 이정호는 정말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닌 그냥 이정호로 사는 게 차라리 나았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라도 저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 낯설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도 없고 돈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여전히 낯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없는 거실, 저녁에 돌아와도 불 꺼진 방.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경비 일은 계속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일했어요. 150만 원의 월급으로 혼자 살기에는 빠듯했지만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아껴 쓰면 되는 거였죠. 어느 날 경비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택배 기사가 왔습니다. 이정호 씨 맞으세요? 네, 저예요. 택배를 받아보니 보내는 사람이 준호였어요. 아들이 보낸 거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반찬통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 하나. 아버지, 그래도 잘 드세요. 짧은 글이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반찬통도 그대로 뒀습니다. 이틀 뒤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어왔지만 계속 무시했습니다. 문자가 왔죠. 아버지, 반찬 받으셨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또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보낸 거였어요. 역시 반찬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 아버지 힘드실 때 몰라줘서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하세요. 쪽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니. 아이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저 형식적인 사과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주말이 되어 동호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성민 씨와 다른 회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전거를 탔습니다. 페달을 밟으며 한강을 달렸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럴 때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죠. 가족도 외로움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점심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국밥집에 모여 앉아 소주를 마셨어요. 성민 씨가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3년 전에.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다른 회원도 거들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다들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였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술잔을 나눴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거실이 저를 맞이했어요. 불을 켰지만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게 별로 없었죠.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물을 끓여 먹었어요. 65살의 남자가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족들이 함께 웃는 모습이 나왔어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죠.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65살의 남자. 문득 기타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갔어요. 먼지가 쌓인 기타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거였죠. 줄을 튕기니 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조율을 하고 천천히 연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래도 소리가 났어요.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를 쳤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죠. 젊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기타를 치던 시절이요. 1시간쯤 연주하다 보니 마음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기타 소리가 텅 빈 집을 채웠어요. 저는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노래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자전거를 끌고 나갔습니다. 한강으로 향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두웠습니다. 페달을 밟기 시작했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달리다 보니 해가 떠올랐습니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어요. 저는 자전거를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보는 일출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진짜 나로 산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도 없고 아무도 찾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어요. 65살에 시작하는 혼자만의 인생.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자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탔습니다. 저녁에는 기타를 쳤어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저를 위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동호회 사람들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형님, 이제 우린 가족이에요. 같이 삽시다. 그들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이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외로웠지만 견딜만 했어요. 제 얼굴에는 눈물이 아닌 미소가 번졌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지만 그래도 미소였죠. 이게 이정우의 두 번째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정우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을 헌신했지만 퇴직 후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옆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돈을 벌어오는 기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60이든 70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의 향기였습니다.